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식품위생, 단체급식에 이어서 이제 식품위생 두 번째 이제 만남인데요. 우리 단체급식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도 똑같은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체급식하고 비율이 비슷해요. 10% 정도. 그래서 이제 8점에서 한 10점 사이의 배점. 그래서 적게는 간혹 정말 7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평균 8점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623페이지의 평가 영역과 내용 요소들은요, 이론 시간에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던 파트 부분에서 어떤 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근데 평가 영역과 평가 내용 요소가 있다고 해서 거기만, 그것만 공부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더 집어넣어서 공부할 것들이 좀 있었죠. 그것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품위생 같은 경우도 보통 2점짜리의 기입형이라든지 4, 5점 정도의 서술형 정도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주로는 이제 그런 문제였고 딱 한 번 논술형이 딱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식품위생학은 자주는 논술형 문제가 나오진 않은데 가끔 어쩌다 한 번씩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게 되게 길게 쓰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때도 10점짜리 문제였긴 했지만 이것저것을 합쳐서 10점이 되는 거였지 되게 길게 정말 쓰라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공부하시면 쓰실 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체급식하고 똑같이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오셔야 될 거 예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습은 꼭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간은 그냥 열심히 받아쓰기 시간밖에 되지를 않으니까요. 반드시 문제는 풀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진도를 8장에서 한 10장 정도 나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 8장에서 한 10장 정도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8장 내지 10장 정도 문제 예습해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워밍업 프린트도 나갔죠. 그래서 수업 전에 워밍업 프린트도 풀어두고 하게 되면은요,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론을 봤잖아요. 이론을 봤다고 해서 그걸 다 기억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또 새로워요. 또 보면 또 새롭고, 또 보면 또 새롭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주 보면 그만큼 많이 반복할수록 여러분의 머리에는 새겨지는 거거든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반복하고, 워밍업 통해서 반복하고, 수업 시간에 다시 듣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다 여러 번 걸로 하나씩 소화가 됩니다. 그럼 분명히 이건 복습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론에서 다져놨던 내용들을 또 문제를 통해서 응용해보고,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지 유형 파악도 할 수가 있고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를 얼마나 준비해 오시고 얼마나 하시냐에 따라서요, 가져가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이라든지 나눠드리는 그 프린트물들을 통해 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제일 먼저 식품과 미생물 나갈 텐데, 그거 나가기 전에 당연히 워밍업 프린트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워밍업 프린트 먼저 확인을 합니다. 자, 워밍업 프린트에는 이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의 복습이라든지 기본적인 단어라든지, 그쵸?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의 복습이에요. 자, 그럼 1번 한번 보실까요? 자, 일부 세균들이 외부 환경이 열악할 때 만들어내는 일종의 저항체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그쵸? 포자 내지는 아포. 그래서 포자, 아포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그람 양성, 그람 음성 이렇게 세균들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람 염색법에 따라서 어떤 색으로 염색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가 보니까 거기서 결과가 자주색으로 나왔대요. 자주색 내지는 보라색. 자, 이렇게 자주색 내지는 보라색으로 나오는 경우 그람 양성이라고 해요. 그람 양성. 여러분 시험에도 나왔던 거잖아요. 보기로 나왔던 거예요. 객관식으로 나왔던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포도산 구균을요, 그람 양성균이다 이렇게 보기를 준 게 아니라 그람 염색을 했을 때 보라색으로 염색이 된다 이렇게 보기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염색했을 때 보라색 내지는 자주색이 나오면 그람 양성, 붉은색이 되면은 그람 음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람 양성균으로 단백질, 전분 분해력이 크며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식품 오염의 주역이다. 여러분, 미생물 종에서 가장 기본이 이제 세균, 곰팡이, 효모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세균이죠. 그 다음에 세균 다음이 곰팡이였고요. 그래서 주요 세균이나 곰팡이의 특징들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연계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식품 오염의 주역이 되고 전분과 함께 단백질 분해력도 커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 바실러스입니다. 그쵸? 바실러스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거미줄 곰팡이. 곰팡이인데요. 생긴 모습이 꼭 거미줄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거미줄 곰팡이라고도 하고요. 특히 빵에서 잘 피기 때문에요. 일명 빵곰팡이 이렇게도 부르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원예 작물의 변폐에 관여하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리조푸스죠. 리조푸스. 자, 그 다음에 5번. 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른 곰팡이. 이런 뭐 푸른 곰팡이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페니실리움이죠. 페니실리움. 자, 그래서 페니실리움이 푸른 곰팡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페니실리움은 건조식품, 뭐 과일 이런 데의 변폐에도 관여하고요. 치즈 숙성에도 이용이 되는데 곰팡이 독을 만들어내기도 하지 않아요? 그럼 페니실리움과 관련된 곰팡이 독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황변미독이요. 황변미독. 자, 그래서 쌀을 노랗게 만드는 황변미독이 바로 페니실리움 속과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페니실리움 속 곰팡이 중에 일부가 황변미 독소를 생성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6번. 전분 당화력과 단백질 분해력이 강하기 때문에요. 간장, 된장 이런 제조에도 사용이 돼요. 누룩곰팡이의 대표입니다. 그리고요. 강력한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을 생성하기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아스퍼길러스. 그쵸? 아스퍼길러스 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 식품의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에선 주로 어떤 미생물이 문제를 일으키냐면 세균이. 그쵸? 그 다음에 건조식품이라든지 과일 이런 데서 뭐가 문제를 일으키냐면 곰팡이였죠. 그래서 곰팡이는 좀 수분 활성도가 낮은 세균이 잘 못 자라는 그런 건조식품이라든지 pH가 산성인 식품들 있죠. pH가 산성인 그런 과일 같은 데서 주로 문제를 일으켜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세균, 두 번째는 곰팡이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미생물 중 크기가 가장 작아요. 미생물 중에 크기가 제일 작다. 그럼 당연히 바이러스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바이러스는 RNA나 DNA 둘 중에 한 가지 핵산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8번은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저온에서 단백질 분해력과 지질 분해력을 가지고 있어서 냉장식품의 부패에 관여한다. 특히 여러분 저온에서 잘 증식을 하기 때문에요. 이 냉장식품의 부패에 관여한다 그러면은 뭐냐면 슈도모나스. 그렇죠? 슈도모나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패류의 의존종이기도 했죠. 그래서 식품을 냉장 보관했을 때 주로 부패에 관여하고 어패류의 의존종이다. 이 말이 나오면 슈도모나스였어요. 그 다음에 10번. 대다수의 부패균, 병원균들은요. 온도대로 따지면 뭐에 해당이 되냐면 중홍균이요. 중홍균에 해당이 되죠. 자, 중홍균이지만 저온에서 증식 가능한 중홍균이 이제 대다수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근데 저온에서 증식하는 균들도 문제를 일으키긴 해요. 근데 아까 대표적인 건 슈도모나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온에서 증식 가능한 식중독균 그랬죠. 저온에서 증식 가능한 식중독균이다 그러면은 네, 여시니아하고 리스테리아죠. 그래서 여러분 왜 기억나세요? 여시니아는 저온균이고요. 그 다음에 리스테리아는 중홍균이긴 해요. 하지만 리스테리아가 중홍균이긴 하지만 저온에서 증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었죠. 자, 그래서 10번에는 중홍균, 그리고 여시니아, 리스테리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 그람 양성에 아포를 형성하는 편성염기성 균은 여러분 아포를 형성한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엔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엔 하나는 뭐냐면 클로스트리디움, 하나는 바실러스. 근데 먼저 편성염기성이다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클로스트리디움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호기성 내지는 통성염기성 얘기 나오면 바실러스죠.
자, 그래서 먼저 들어갈 건 클로스트리디움,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건 바실러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12번. 미생물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산소나 영양 성분 말고도요.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온도라든지 수분이라든지 그리고 pH 이런 것 등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온도, 수분, pH 그런 것들이에요. 뭐 순서는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13번. 뭐와 효모는 뭐보다 pH에 덜 민감해요. 효모하고 곰팡이죠. 그래서 곰팡이하고 효모는요. 세균보다 pH에 덜 민감해요. 그래서 증식 가능한 pH의 범위가 상당히 어땠냐면 넓었어요. 되게 넓었죠. 그래서 곰팡이와 효모는 세균보다 좀 pH에 덜 민감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유기산들이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유기산은 손쉽게 세포막을 통과하기 때문에요. 세포 내 pH를 낮춰서 미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네, 비해리형.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포막을 손쉽게 통과하는 건 비해리형 유기산들. 비해리형이었죠. 우리 왜 이 비해리형이 한 번 더 나오죠? 식품 첨가물 할 때도 항상 비해리 분자들이요. 막을 손쉽게 통과해요. 자, 그 다음에 14번.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의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분활성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미생물이 발효 가능한 최저 수분활성도를 비교하면은요. 가장 많은 세균, 수분을 필요로 하는 건 세균, 그리고 효모, 그리고 곰팡이 순이었죠. 그 다음에 15번. 미생물 증식에 산소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호기성, 내지는 편성 호기성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편성 호기성 균이라고 하고 대기 중에 산소 분압보다 낮은 분압일 때 잘 생육하는 균은 그렇죠. 미호기성. 좀 적을 때라 그랬으니까 미호기성 균으로 이 미호기성균의 가장 대표적인 건 캠필로박터균이죠. 우리 식중독에서 나왔던 캠필로박터균이요. 가장 대표적인 미호기성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변 오염의 지표로 이용하는 것 중에 대장균군이 있었죠. 대장균군이란 우리가 대장균군으로 분류하는 것들은요. 어떤 성상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 대장균군으로 분류했냐면 그람 음성에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 호기성, 통성염기성, 간균이었죠. 자, 대장균군은 그람 음성에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 호기성, 통성염기성, 간균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 한 가지 조건이 더 갖춰줘야 되는데 젖당을 분해해서 산과 가스까지 생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균들을 묶어서 우리가 대장균, 군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자, 다음에 17번. 어떤 균은 냉동식품에서 장시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냉동식품의 오염지표균으로 쓴대요. 장구균이죠. 장구균의 바로 특징입니다. 그래서 장구균은 냉동식품의 오염지표균이었어요. 그 다음에 18번. 분변계 대장균군으로는 어떤 균이 가장 대표적이래요? 뭐가 대표적일까요? 네, 이콜라이. 그래서 이콜라이 대장균이 가장 대표적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이콜라이가 가장 대표적이고 주로 사람이나 온형동물의 장관에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 균이 존재한다는 건 뭐에 오염된 거냐면 분변이죠. 그러니까 장에 있다가 나오는 건 분변이에요. 그래서 분변 오염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부패와 관련된 것들이 나와요. 단백질 식품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서 악취와 유해물질이 생성되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패. 단백질이 분해되는 건 부패예요. 그 다음에 20번. 지질이 호기성 상태에서 분해되는 것. 지질, 유지가 분해되는 거는 산패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당질이나 지질이 혐기적인 상태에서 분해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변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21번에 대표적인 부패 생성물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암모니아라든지 아민이라든지 황화수소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암모니아, 아민, 황화수소 그 외에도 뭐 메르캅탄, 인돌, 스카톨, 페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우리가 아민 종류 중에서 말이죠. 어류의 히스티딘이 신선도가 저하됨에 따라서요. 미생물에 의한 탈탄산 반응이었죠. 탄산이 떨어져 나가는 탈탄산 반응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히스타민. 그렇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이 생성이 돼요. 자, 그다음 23번. 바다 생선의 부패 시 비린내의 원인 물질 그럼 뭐였냐면 네, 트리메칠 아민이요. 자, 그래서 비린내의 원인은 트리메칠 아민이고요. 그 전구체는 네, 트리메칠 아민 옥사이드였죠. 그래서 전구체는 트리메칠 아민 옥사이드입니다. 그 다음 24번. 어육과 식욕은 부패가 진행될수록 pH가요. 뭐에서 뭐로 진행이 되냐면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진행이 되죠. 부패가 진행이 될수록 우리가 초기 부패가 pH가 6.0 약산성 정도였죠. 그래서 이렇게 산성에서 점점점 알칼리성으로 점점 진행이 돼요. 그 다음 25번. 다음 빈칸을 채우세요. 대표적인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티로신, 티라민. 이거 뭐냐면 아미노산과요. 신선도 저하 시 탈탄산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아민을 짝지어 놓은 거네요. 그럼 거기 메칠아민이 되는 건 뭐냐면? 네, 글리신이요. 그 다음에 에치라민이 되는 건 알라닌이죠. 그 다음에 카다베린이 되는 건 리신. 히스티딘은 신선도가 저하되면은 히스타민이 되죠. 그래서 신선도 저하 시 생기는 그 물질들이요. 아민 종류들이에요. 부패 생성물들인 아민 종류들이었죠. 자, 그 다음 26번. 수분 함량이 많고 중성 부근의 pH에서 단백질 식품을 주로 부패시키는 미생물 하면 뭐였냐면 네, 세균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분 함량이 많고 중성 부근의 pH를 좋아하는 건 세균이에요. 그 다음 27번. 단백질 식품의 부패에 의해서 생성된 암모니아와 휘발성 아민류를 우리가 총칭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죠. 휘발성 염기질소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휘발성 염기질소라고 하고 어육과 식육의 신선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을 해요. 근데 이게 식품 100g 중에 얼마 정도 함유되어 있을 때를 초기 부패라고 할까요? 네, 30에서 40mg일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배울 때 이렇게 했어요. 30에서 40mg %다. 그쵸? 이게 100분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식품 100g 중에 30에서 40mg이 함유되어 있다. 이 소리하고 또 같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써도 돼요. 30에서 40mg per 100g.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나 이거나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식품이 부패하면 세균 증식이 일어나므로 일반 세균수를요. 측정해서 신선도를 판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일반 세균수 들어가면 되고요. 근데 이런 일반 세균수가 식품 1g 중 얼마일 때요? 네, 10의 7승 내지 8승일 때. 그래서 10의 7승 내지 10의 8승일 때를 우리가 조기 부패 이렇게 판정을 했었죠. 그 다음에 29번. 나머지 트리메칠의 아민의 양은 4에서 6mg%일 때, pH는 6.0에서 6.5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K값은 60에서 80%일 때, 이때를 우리가 초기 부패로 판정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부패를 판정하는 그 수치들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식품 속의 수분을 제거하여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건조법 중에서요. 우리가 건조법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식품을 직접 가열하여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식품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나 특유의 풍미를 형성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배건법이죠. 직접 열을 가해주는 배건법이 그래요. 대표적인 게 우리 보리차, 옥수수차 이런 거 만들 때 사용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30번은 배건법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1번. 식품의 보존법 중에서요. 식품의 수분을 얼음 입자로 상태에 변화시켜서요.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죠. 수분 활성도를 낮춤으로써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 당연히 뭘까요? 냉동법. 그죠? 냉동법이죠. 냉동법. 이게 냉동법의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32번. 우유의 가열살균법에는 고온단시간 빼고 나머지를 하나씩 쓰면 되죠. 뭐 있어요? 그 외에도. 네, 저온살균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초고온 순간살균법이 있었죠. 자, 그 중에 고온단시간 살균. 여러분, 고온단시간 살균은 몇 도씨에서요? 70에서 75도씨 사이에서 15에서 20초간 가열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삼투 현상이 진행이 되어 식품 내부의 수분이 외부로 침출되어 탈수 상태가 되는 기작에 의해서 수분 활성도를 저하시킴으로써 미생물 증식이 어려운 상태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죠. 뭐 있어요? 염장과 당장. 그쵸? 염장하고 당장이죠. 삼투압의 원리를 이용했어요. 두 가지다. 자, 그 다음에 34번. 고압 멸균기가 없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그렇죠. 간헐 멸균. 기기가 없어요. 기기가 없을 때 아포를 사멸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거 간헐 멸균이었죠. 자, 그래서 34번에는 간헐 멸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5번. 121도씨에서 15분에서 20분간 가열하여 아포까지 사멸하는 방법으로요. 통조림이나 배지에 이용할 수 있대요. 고압증기 멸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고압증기 멸균입니다. 그 다음에 36번 100도씨 30분 가열을요 3일 연속 처리를 해서 아포까지 사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간헐멸균이죠. 그래서 100도씨 30분간 가열을 하고 하루 방치했다가 또 가열하고 이거를 3일 동안 반복하는 거 3일 반복하는 거 간헐멸균입니다. 그 다음에 37번 건열살균은요 건열살균기를 이용을 해서 1시간 정도 가열해주면 되거든요. 몇 도씨에서요? 160에서 170도씨에서. 그래서 뭐 가장 그 가열살균의 기본은 그거였잖아요. 시간, 온도, 대상을 기억해 두는 거. 그래서 가열살균에선 시간, 온도, 대상을 기준으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할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 할 내용들을 보실까요? 여러분 책 624페이지입니다. 자, 624페이지 식품과 미생물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식품과 미생물인데요. 거기에 공부해야 될 평가 내용 요소들이 거기 자세하게 쓰여 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자,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품의 오염지표균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리고 세 번째, 초기 부패 판정법에 대해서 이해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할 거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 알아두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식품이 위생적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때 이용하는 위생지표균에 대해서, 오염지표균에 대해서 알아두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미생물에 의해서요 식품이 부패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부패와 그 부패 생성물들 그리고 초기 부패를 판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둔다. 근데 이것만 공부하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는 숨은 두 가지가 있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뭘 더 공부하셔야 되냐면 보존법하고요. 그 다음에 또 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한 살균 소독법까지 공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거기 보면은 평가 내용 요소들이 되게 자세하게 쓰여 있는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은 요소들도 있어요. 저걸 포함해서 식품과 미생물 파트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도 은근히 공부할 것들이 많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살균 소독법이라든지 보존법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시험 문제 중간중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데, 여러분 미생물 하면은 세균,
그다음에 뭐 효모, 곰팡이, 바이러스, 뭐 리케차, 뭐 원충, 원생동물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기본은 세균 그리고 효모, 곰팡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세균이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거기에서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에서 나올 적에 보통 세균이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었죠. 자, 근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1번 문제가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자,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강장애의 원인 물질을 생성 요인에 따라 분류를 하고 각 유해 요인별, 유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각각 한 가지씩 세요. 우리 오늘 복습할 때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식품위생의 개요를 처음 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위생의 정의와 함께 유해 요인을 나누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식중독, 감염병, 기생충 이렇게 관련된 그런 것들이 다 유해 요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유해 요인들을 내인성, 외인성, 그리고 유기성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여러분 기억 한번 잠깐 떠올려 볼까요? 자, 여러분 내인성, 그리고 외인성, 그리고 유기성. 그럼 내인성 하면은 식품 자체에 유독, 유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내인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내인성에 해당이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네, 자연독들.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대표적인 게 식이성, 알레르겐. 그러니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 여러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 누가 주입한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중간에 생성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식품 자체에 함유된 성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도 내인성 유해 요인으로 분류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외인성, 그럼 외부로부터 오염되는 경우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경우. 그래서 대다수가 이 외인성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뭐 미생물 종류들 여기 다 해당이 되죠. 식중독이라든지 감염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들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기생충도 여기 들어가죠. 기생충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해 화학물질들. 이런 것들이 다 외인성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다수가 외인성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원래 갖고 있던 것도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유기성은 중간에 만들어지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가공하거나 제조하거나 뭐 조리하거나 뭐 저장하는 중에,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유기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기성 유해 요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유기성 유해 요인은 우리가 화학성 식중독할 때 다 했던 것들이죠. 기억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탄 음식, 훈연식품, 훈제식품에서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이 있었죠. 네, 벤조피렌. 그 다음 우리 햄이라든지 뭐 베이컨 이런 거 만들 때 발색제 넣어주거든요. 아질산, 염 같은 그런 발색제를 사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발암성 물질 네, 니트로사민. 그러고 보니까 그 고혈압약의 그 NDMA도요 니트로사민의 일종이에요. 발암성 물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었냐면은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가 수돗물에서도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수돗물을 염소 소독하는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발암성 물질도 있었는데 네, 트리알로 메탄. 트리알로 메탄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보통은 이제 육류나 이런 거를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많은데 특이하게 탄수화물. 그러니까 우리가 전분 함량이 높은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경 독소 물질이 있었죠. 아크릴 아마이드. 아마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뭐 유지 같은 경우 산화되면 과산화물 뭐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이 바로 유기성 유해 요인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요. 이론에서 공부했던 거를 이렇게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하실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거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걸 유해 요인들을요. 이렇게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해 보는 겁니다. 자, A. 머리에 염증이 있는 조리사가요. 머리를 긁은 다음에 손을 씻지 않고 바로 조리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게서요.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 사례가 실제 있었어요. 이거 뭐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외인성.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 외부로부터 오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죠. 외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경우는 어떤 식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그죠. 포도상구균, 염증이잖아요. 네, 환웅.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포도상구균 식중독이죠.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외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A는 외인성. 그 다음에 B. 2008년 칠레산 돼지고기에서요, 다이옥신이 검출됐어요. 이때도 참 안타까운 게 수거를 하려고 했지만 실제 수거된 양은 얼마 되지를 않았어요. 벌써 다 유통이 되고 판매가 된 상황이어가지고 얼마 수거를 못했는데,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에 해당이 되냐면 외인성. 이건 외부로부터 오염된 거죠. 원래부터 뭐 돼지고기에 다이옥신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외부로부터 오염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 숯불구이를 한 양념갈비가 약간 탔대요. 여러분, 이렇게 탄 경우 중간에서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발암성 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할 수 있죠. 이건 중간에 생성이 되는 거니까 유기성. 그쵸? 그러면 뭐 써볼까요? 그냥 A하고 B는 외인성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C는 유기성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D. 중국에서 제조한 조제 분유에서요, 멜라민이 검출이 됐대요. 이것도 외인성이죠? 예, 사람이 집어넣은 거잖아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외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D도 외인성. 자, 그 다음에 2 볼까요? 5월 달에 바닷가로 놀러 갔다가 자연산 홍어를 먹고요, 이상 증상이 나타났대요. 이거 뭘까요? 예, 이거 뭐에 해당이 되냐면 네, 내인성이죠. 내인성. 이거 원인이 뭐였을까요? 삭시톡신에 의한 마비 증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봄철에, 특히 2월에서 5월 우리나라 봄철에 자연산 홍합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삭시톡신이 위험한 때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내인성이 되죠. 내인성. 자, 그 다음에 F. 봄철에 충분히 가열조리된 조개를 먹고 사람들에게서 이상 증상이 나타났대요. 이것도 뭘까요? 그렇죠. 내인성. 자연독 때문이에요. 조개독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왜 자연독들은, 특히 동물성 자연독들은요, 가열에 의해서 하나도 파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끓여 먹고 고온으로 조리해 먹어도 절대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독이나 자연독은요, 일반적인 가열 조리에 의해서 절대 분해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조개를 가열 조리에 먹었는데도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내인성이죠. F도 내인성. 자, 그 다음에 G. 급식소에서 박피기로 감자의 껍질을 제거하다 보니요, 싹이 난 부위가 완벽하게 제거되지를 못했대요. 그럼 이거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솔라닌이 문제가 되죠. 이것도 감자 자체, 싹이 난 부위에 있는 독성분에 의한 거니까 이것도 내인성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H. 최근 일본에서 수입된 고등어예요. 미량이긴 하지만 요오드 130일이 검출됐대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외부로부터 오염된 거니까 외인성. H도 외인성. 그 다음에 I. 더 고소한 들기름을 만들기 위해서요, 들깨를 좀 더 오래 볶아달라고 주문해서 들기름을 짰대요. 그럼 되게 고소하긴 하거든요. 색깔도 진하고 고소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과하게 볶게 되다 보면요, 발암성 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없다가 중간에 이렇게 가공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에 해당이 되냐면 유기성에 해당이 됩니다. I는 유기성. 그 다음에 J. 오늘 점심급식으로요, 나온 우유가 들어간 카레를 먹고 구토, 복통,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났대요. 우유를 먹고? 네. 자, 이거 알레르기 증상이죠? 두드러기 나타나는 거. 이런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거, 식이성 알레르겐에 의한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인성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유가 들어간 카레를 먹고 초등학생이 식물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적도 실제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 뭐예요? 학교 급식에서는 다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죠. 알레르기 유발 식품들을. 그 다음에 K.
수입 주류에서 발암성 물질인 에틸 카바메이트가 상당량 함유되어 있어서요. 안전성 논란이 인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틸 카바메이트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해요? 네, 이것도 뭐예요? 주류를 제조하는 과정 중에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주류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발효식품에서도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김치, 된장, 뭐 요구르트 이런 거를 제조하는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이 뭐 익어가는 과정 중에 생성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또 말 그대로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이니까 이것도 유기성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럼 이제 분류가 다 끝났네요.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근데 분류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거기다 뭘 하나 더 붙여놨냐면 이런 유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한 가지씩 쓰세요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유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내인성 유해 요인, 여러분 내인성 유해 요인을 갖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예를 들어 홍합. 그렇죠. 아예 먹지를 않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를 이제 제시를 하자면 내인성 유해 요소가 함유한 식품의 사용을 금한다. 뭐 섭취를 금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인성 유해 요소를 함유한 식품의 섭취를 금한다, 금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인성 유해 요소를 함유한 식품의 사용을 식품의 그 섭취를 금지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일부는 다른 방법을 써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감자나 감자의 솔라민이라든지 고고독 이런 경우 그렇죠? 뭐 할 수 있어요? 유독 부위를 제거하면 되죠. 그런 경우는 유독 부위를 제거하고 섭취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내인성 유해 요소를 함유한 식품의 섭취를 금한다는 거죠. 일단 외인성 유해 요인, 이런 외인성 유해 요인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경우죠. 외부로부터 오염되거나 혼입되거나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기성 유해 요인. 여러분 유기성 유해 요인은 없다가 중간에 만들어지는 경우죠. 근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유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되도록 만들어지지 않게 아니면 만들어지더라도 적게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말로 이제 쓰는 거예요.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리하고 가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조리하고 가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벤조피렌 안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숯불구이 안 먹으면 되고요. 탄 음식을 안 먹으면 되는 거죠. 음식을 태우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직화구이가 아니라 그냥 후라이팬에서 구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유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한번 같이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부터가 이제 드디어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비슷한 문제가 예전에 타국과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비슷하게 나왔던 거를 조금 더 늘려놓은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다음 보기에서 보기 1에서 제시한 식품위생상의 중요한 세균 및 곰팡이와 보기 2의 미생물에 대한 특징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연결만 하면 돼요. 내가 뭐 알아서 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은데 이게 되게 옛날 문제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이 문제는 기억을 되살리라고 준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가부터 갑니다. 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른 곰팡이. 여러분 푸른 곰팡이 하면 뻔하죠. 뭐예요? 페니실리움. 그렇죠? 페니실리움. 저거 C에 있네요. 네, C에 있는 페니실리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페니실리움 속 곰팡이는 과일과 건조식품의 변폐뿐만 아니라 치즈 숙성에도 이용이 됐죠. 그 다음에 황변 및 독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람 음성의 통성염기성 간균으로, 솔직히 뭐 그람 음성의 통성염기성 간균 정말 많죠. 그리고 장내 세균과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달걀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서 자주 검출되어서 식품위생상 문제가 된다. 달걀, 닭고기 이 얘기가 나오면 뭐냐면 그렇죠. 살모넬라. A가 되겠죠? 살모넬라. 그럼 여러분 그 A 나와 있는 살모넬라 말이에요. 이 살모넬라 하면 우리 뭐 식중독계에서는 뭐 살모넬라 식중독이 대표적이죠. 감염병 중에도 이 살모넬라와 관련 있는 게 있는데 장티푸스라든지 파라티푸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다음 그람 음성의 호기성균이며 수용성 형광색소를 생성을 하고 냉장식품의 부패, 그 다음에 어류의 부패. 그럼 냉장식품의 부패, 어류의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럼 이건 당연히 그렇죠. 슈도모나스입니다. 슈도모나스. 그래서 여러분 왜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 슈도모나스가 냉장 보관된 우유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잖아요. 우유의 여러 가지 색깔 변태, 뭐 청색, 녹색, 황색 이런. 자, 그래서 다는 그 F에 있는 슈도모나스가 들어가면 슈도모나스하고 연결이 되면 되죠. 그 다음에 라, 그람 음성균이며 증식에 나트륨을 필요로 하는 호염성균이다. 여러분, 염을 반드시 필요로 해요. 이건 뭘까요? 비브리오죠. 비브리오소. 그 중에서 특히 장염 비브리오가 대표적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라는 비브리오가 들어가면 비브리오랑 연결되면 되는데 비브리오가 보기 중에는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그다음에 마 그람 양성의 호기성 간균이며 내열성 아포. 여러분 내열성 아포를 만든다면 딱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바실러스 아니면 클로스트리디움. 근데 호기성이라는 말이 나와서 뭐밖에 없어요? 바실러스. 그렇죠? 바실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에 있는 바실러스하고 연결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 그람 양성, 사가 아니라 먼저 그 바부터 해야죠. 바. 전분 당화력과 단백질 분해력이 강해서요. 간장, 된장 제조에도 이용이 되고 아플라톡신을 만들기도 한다. 그럼 이건 당연히 그렇죠. 아스퍼길러스소. B에 있네요. 그 다음에 4. 그람 양성균으로 주로 토양이나 하수 등에 분포하며 육류 및 그 가공품, 어패류, 그리고 통조림이요. 여러분 통조림이라는 건 편성? 현기성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편성 현기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배운 것 중에는 뭐밖에 없느냐면 클로스트리디움이죠. D에 있는. 그 다음에 그람 음성균으로 단백질 분해력이 강하며 호기성 부패세균의 대표적인 것으로서요. 어패류 수산 연제품에 많고 고기, 계란의 변폐에도 관여하여 부패치를 보이는 거.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건 프로테우스인데. 그죠? 단백질, 프로테인하고 이름 비슷한 프로테우스. 자, 그럼 이제 거기 보기 1에 있는 거를 보기 2에 있는 거하고 연결을 시키면 되죠. 그럼 아까 A는 뭐였어요? 나가 되면 되고요. B는 바였죠. 그 다음에 C는 가. 그 다음에 D는 사. 그 다음에 E는 마. 그 다음에 F는 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 정도의 문제가 나오면 참 좋겠지만 이거보다는 아예 그냥 쓰라는 문제죠, 우리는. 네. 자, 그래서 이건 복습, 예전 문제. 그 다음에 3번. 자, 이번에 쓰는 문제예요, 직접. 다음은 식품의 부패 및 변질에 관여하는 미생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적합한 말을 써주세요. 자, 그러면 기역부터 채우셔야 되는데요. 그람 음성의 호기성 간균이래요. 저온에 보관한 우유의 주된 부패균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온에 보관되어 있다라는 말을 보면은 여러분 저온에 보관 중인 냉장 보관 식품에서 부패에 관여하는 건 당연히 뭐냐면 슈도모나스. 그쵸? 기억은 슈도모나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온 저장 중인 육류, 저온 저장 중인 우유 이런 데에 부패에 관여한다 그러면은요 슈도모나스예요. 여러분 슈도모나스는 한글로 써도 돼요. 네. 얘는 뭐 책마다 다르지 않아요. 얘는 다 똑같아요. 슈도모나스. 자, 그 다음에 니은. 클로스트리디움은 저산성 통조림의 부패에 관여한다. 그랬죠. 여러분 저산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pH가 되게 낮으네요. 약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성도가 그래서 이건 약산성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약산성 통조림의 부패에 관여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클로스트리디움이 부패에 관여하면요. 가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통조림이 어떻게 되냐면 빵빵해져요. 자, 그럼 이런 클로스트리디움의
특징인데요. 거기 특징에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균들은 그람 음성인지 양성인지와 산소 요구성 그리고 형태를 써줬네요. 그럼 여러분 클로스트리디움은 그람 뭐예요? 양성이죠. 그람 양성의 편성 혐기성이고요. 그리고 간균입니다. 자, 그래서 그람 양성, 편성 혐기성, 간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코커스. 여러분 코커스 붙어있으면 이건 뭐냐면은 구균이죠. 여러분 구균들은 대다수가 그람 양성에다가 포자를 만들지 않는 균이죠. 자, 근데 얘는 그람 양성이 호기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호기성이면 보통 식품이 어디에서 주로 번식할까요? 표면에서. 그쵸? 표면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마이크로코커스는요 단백질 분해력이 상당히 뛰어난 균입니다. 그래서 주로 육류라든지 육가공품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보통. 근데 문제에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뭐라 되어 있냐면 디귿에 쓸 적에는요 소시지와 관련된 부패 및 변질에 대해서 쓰래요. 얘는 소시지 표면에서 점질물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육류라든지 육가공품, 그러니까 이러면 소고기나 뭐 이런 육류들 있죠. 이런 육류들뿐만 아니라 육가공품, 이런 소시지의 표면에 점질물을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끈적끈적. 그래서 왜 여러분 뭐 그 햄 같은 거 오래 보관하면 겉에 표면에 약간 끈적끈적 미끌미끌 뭐 이렇게 생기는 게 있죠. 마이크로코커스가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소시지 표면에 점질물을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 균사는 엷은 분홍색 내지는 자색, 황색을 띠고 있고요. 과일, 채소 등의 변폐에 관여하고 곡물에 번식해서 독소를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얘는 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요. 그 특징에서요. 그 균사의 특징이 분홍색, 자색, 붉은색을 띠고 있죠. 붉은 계열을. 그래서 우리 일명 붉은 곰팡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 붉은 곰팡이라고 부르는 게 뭔데요? 그렇죠. 푸사리움. 자, 그래서 리을은 푸사리움 속. 이것도 뭐 한글로 써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빈칸 채우기 문제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4번. 미생물을 액체 배지에 접종해서 배양을 하면 비탁법으로 증식도를 측정한 결과 그림과 같은 증식 곡선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에서 A, B, C, D 각 기관의 이름, 그러니까 명칭을 쓰고요. 각 기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 쪽은 아니고 이제 타교과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인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균수의 변화가 거의 없는 A를 뭐라고 그러냐면 유도기. 그쵸? 그럼 여러분 유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균수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거. 왜 균수에 거의 변화가 없냐면요. 새로운 균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거든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균수에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B. 자, 그럼 이제 적응이 다 끝났거든요. 적응이 다 끝나면 균수가 늘어나야겠죠. 그 균수가 늘어나는 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대수기 이렇게 얘기하죠. 자, 대수기. 이 대수기는요. 세균이 왕성하게 증식하는 시기예요. 이때는 균수가 대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균수가 대수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대수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균수가 증가하다 보면요. 이 균들이 자기들이 이제 먹고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당질을 이용으로 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 이제 당질을 쓰고 이용을 하고 분해해서 뭘 만드냐면 산을 만들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산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균들이 생활하기가
어려워지죠. 생리활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뭐 하는 균들이 생기냐면 죽는 균들이 생깁니다. 사멸하는 균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새로 생기는 균수와 그 다음에 사멸하는 균수가요 같아지는 시기가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지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C는 정지기. 균수의 새로운 생성과 감소가 같아지는 시기예요. 이때는 이때는 그래서 균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시기예요. 자, 그래서 정지기는 균수의 이런 생성하고 감소가요, 같아져서요, 겉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멸기죠. 사멸기. 사멸기는 말 그대로 이번에는 뭐가 더 많아지는 거냐면은요. 네, 죽는 균수가 더 많아지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뭐 만들어지는 유해 대사 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소화 이런 것 등에 의해서요. 균수가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죽는 균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멸하는 균수가 더 많아지면서 균수가 점점 감소하는 시기를 가지고 우리가 사멸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도기, 대수기, 정지기, 사멸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식품을 저장하는 입장에서 어떤 기간을 좀 늘려주게 되면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게 좀 더 이렇게 오랫동안 식품을 저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유도기를 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존법들은 다 대다수가 유도기를 연장해주는 방법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미생물의 증식 곡선, 그 각각의 단계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도기, 대수기, 정지기, 사멸기 최소한 그거 이름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도 벌써 그 곡선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증식 곡선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